2차 시 바로 할게요. 사고편 구조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법에는 뭐 이렇게 형법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어떤 경우에 사형을 취한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군형법에 대해서도 군형법에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행함에 있어서 수계로서 하는 행위, 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행위 또는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 이렇게 군형법에 아주 명료하게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한다. 예. 상세하게 지금 법적인 측면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타 법정형으로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대마의 영리 목적에 또는 상습적인 불법 수입 수출 등에 관한 대마관리법. 근데 실제로 이런 이 법에 의해서 사용에 처해지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특수강도죄와 강간죄 등의 결합된 행위라든가 이렇게 원자료를 파괴해서 다양하게 있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 등,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 등 이런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거나 이런 이제 범죄에 대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성년자를 살해 목적으로 약취유인하거나 약취유인해서 살해한 행위,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자로서 피해자를 치사했거나 도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가법, 가중처벌법 이렇게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이 규정된 범죄, 또 사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가 있는데, 형법에는 여적죄만 있지만 군형법에는 그러한 범죄가 다수 규정되어 있더라. 이렇게 반란죄 아주 많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형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법정형, 그다음에 절대적 법정형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봅시다. 사형 제도에 대한 법학적 고찰. 여기가 이제 이 김천수 교수님의 그래서 이제 가장 알맹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존치,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유지론, 존치론, 그 다음에 폐지론, 상당히 이렇게 좀 공정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우선 존치론을 보면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그러니까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즉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가운데 사형제도의 존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사형 폐지론의 논거 일부를 사형제도의 폐지가 아닌 대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거나 단계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견해가 현재 대세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적어도 그 폐지 내지 그 폐지의 당위성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지 않고 대안을 주장하거나 먼 장래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는 등의 유보적인 견해는 일단 존치론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소위 존치론이죠. 그런 주장 중에서도 사형제도의 존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논리 안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 하자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일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뭐 좀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폐지의 어떤 가능성을 뭐 열어두거나 이런 이제 그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전치론 내부에서도 몇 갈래의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치론의 논리적 근거가 그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사형제도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전치론의 근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생존 본능을 가진 인간에게 사형제도는 가정적인 흉악범에게 그 생명의 박탈 가능성을 경고해서, 그렇죠? 가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제 이러이러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흉악범에게 그 생명의 박탈 가능성을 경고해서 즉 범죄를 예방하는 유의화적 효과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전치론의 근거 중에서 하나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형 제도를 통해서. 두 번째, 그 형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응보에 있다는 얘기죠. 그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응보에 있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의의 구현, 국가 형벌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공동체의 그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공동체 생명을 박탈한 그런 심각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적인 그 보복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국가가 그런 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게 바로 어떤 정의의 회복, 정의의 구현, 이런 법 철학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세 번째,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차단하는 것은 국가 및 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사형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의 피해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피해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걸 이제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차 좀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추어지면 사형 제도는 폐지해도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물론 이것도 존치론이죠. 현재는 존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그 국가의 정치사회 문화적 토양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현재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이제 좀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그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추어져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더 많다면 이제 그때 가서는 폐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의 소위 법 감정이 사형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데 좀 더 많은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존치론에서도 인간 생명 옹호의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인권의 문제죠. 인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생명 옹호, 생명권. 우리가 8주차에 봤잖아요. 생명의 박탈은 오직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다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논거로 드는 것이 이 생명권의 옹호인데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느니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이건 다 같이 그러니까 존치론이나 폐지론이나 같이 이렇게 그 부분을 다만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가정적 살인자들의 생명 경시 형태 경고를 가해서 그 경시 경영을 위축시킴으로써 생명 옹호의 현실성을 높인다. 이 말은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유효론 그렇죠?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8주차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그 가해자의 소위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의 생명권에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권의 문제, 생명권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 흉악한 범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 희생자의 그 생명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우리가 소위 법감정 그 국민의 법감정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해자의 소위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피해자 희생자의 그 소위 생명권 박탈된 생명권 억울하게 그다음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희생자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론을 하는 거죠. 자, 이 전치론이 이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 8주 차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봐야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도 이제 마찬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구하는 여러 차례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제 구했습니다만은 뭐 그야말로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하더라도 이제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지만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지만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할 경우 그러니까 즉 가해자의 생명권, 피해자의 생명권 이게 지금 충돌할죠. 그럴 때는 소위 이제 사형이라거나 이런 국가의 형벌권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우리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그런 태도입니다. 다만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지금 9명인가요? 9명인가요? 7명인가요? 어쨌든 그 소수 의견,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판관들의 수가 좀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야 이제 그 어느 쪽으로든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는 사형제도는 합헌이다.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소위 소수 의견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좀씩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더 이게
지나고 이제 어떤 사형을 폐지하되 사형을 폐지하되 그걸 이제 어떤 보완 입법이 만들어지고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 그 용인하는 수준 정도가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결국엔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는 봐요. 흐름을 보면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그, 그 전주 지역에 이제 그 좀 못된 그 사람이 두 명의 여성을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것만 해서 그러니까 그 잘 알고 있는 그뭐 친구의 부인을 이제 소위 성폭행하고 그 강도 돈도 뺐고 그래서 시신을 유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또 20대 뭐 여성과 뭐 이렇게 뭐 채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여성인데 어떻게 또 전주까지 이제 만나러 왔던 모양이죠. 그 흉악 범죄자를 속아서 왔겠죠, 뭔가. 근데 그 여성을 또 이제 뭐 성폭행하고 뭐또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제 두 건의 그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살해 그리고 시신 유기 이 범죄가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최근에 뭐 2021년 뭐 이게 4월 달쯤에 그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내가 자료를 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무기징역도 아니고요. 확실해요. 이게 뭐 30년인가 징역 30년, 35년 이렇게 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장이 국회에다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위 일테면 이런 되면 사형 제도를 보완하는 그러니까 종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입법을 이제 좀 촉구하는 판결을 하면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흐름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재판장도 난 정말 불만인 것이 그렇게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돈도 뺏고 강도죠. 그런데도 사형을 그러니까 그 선고하지 않아요. 선고하지 않습니다. 징역 30년. 예. 그러니까 그 8주차에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악용 가능성 55판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금방 또 그 사례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흉악한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필요할 텐데도 사실은 쉽게 우리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두 명의 여성을 이렇게 했어도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사형이라고 하는 이제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가 능사는 아니다. 나는 늘 이제 그걸 강조하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형 제도를 다룰 때 사형 제도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 이제 쟁점을 다룰 때 그와 같은 어떤 범죄 우리가 법 감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런 그 여성을 두 명이나 성폭행하고 생명을 박탈하고 시신을 유기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뭐 징역 30년 이런 형벌이 이게 2심 그다음에 3심 가면 더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좀 우스운 판결 아닌가요? 이 그 우리의 그 법 감정으로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고요. 폐지론을 또 봅시다. 자, 국내 폐지론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양쪽의 입장, 전치론과 폐지론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제 균형감이라기보다는 다 이렇게 그 이제 똑같이 그 비중을 거의 똑같은 비중을 두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까 이제 봤던 것이 이 전치론 중에서도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사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전치론 주장 내에서도 점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용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폐지론의 입장에서도 그 얘기예요. 사용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함께 보다 유보적인 입장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게 우리 사용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담론, 논의가 아주 단선적이지 않고 폐지, 그다음에 유지 이런 아주 단선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후자 유보적 폐지론. 그러니까 이제 좀 유보적인 입장은 뭐냐? 예를 들어서 형벌제도의 발전사의 관점, 악용의 역사, 회복 불능의 오판 가능성, 사회 방해 수단의 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는 그런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폐지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몇 년의 시험 기간을 허용하고 개선 방안으로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사형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이런 어떤 이제 보다 조금 유연한 입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입장도 있더라. 그러나 이제 어쨌든 폐지론에 이제 포함해서 는 설명할 수 있겠죠. 전치론이 그랬던 것처럼. 자, 사형 폐지론의 근거를 볼까요? 폐지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인간의 생명권의 불가침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불가침. 8주차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인간학적 고찰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막탈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신에게만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10조가 10조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헌법 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형벌이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폐지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소위 보편적 인권의 어떤 적용, 그러니까 생명권의 불가침성, 이것이 폐지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있죠. 그 유의화적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전치론의 핵심적 근거 중에 하나가 유의화적 효과가 있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게 만들어서 그와 같은 그 범죄 발생을 좀 낮출 수 있다. 근데 이것도 8주차에 내가 말했던 거잖아요. 서로 이걸 가지고 서로 달리 자신들의 주장에 갖다가 그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형에는 유효적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그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후에 범죄 발생률의 변화를 관찰해 봤더니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같은 그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그 범죄가 마구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실 몰라요. 그쵸?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 일정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사용을 집행하면 그 일정한 유효력이 있다. 그런 이제 자료가 있어요. 다만 조금 지나면 이게 좀 뭐 몇 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제도는 그 유효력이 없다. 그런 그 범죄자들을 쫄게 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효과가 없다. 이거거든요. 일정하게는 효과가 있죠. 일정하게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크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제 하나의 그 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로 형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다. 그 범인의 개선, 교육. 그러니까 8주차 인간학적 고찰에서
많이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다. 요 얘기죠. 가능성의 존재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구치소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도 있고 그다음에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그 형이 확정된 사람들 또 교도소 그야말로 그 교화 한다는 얘기죠. 교육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개과천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인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인간의 존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또는 또 이제 그것과 결합된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오늘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예,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그걸 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런 거죠. 소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년 범죄자들이잖아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뭐 성인 못지않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성폭행도 하고 뭐 강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위 이제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잔인하게 그야말로 성인 범죄들은 못지않게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는데 소위 소년 범죄자들은 그 나이가 아주 어리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소년원에 가거나 그래서 이제 그 소년 범죄의 그 나이를 올리거나 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 하나의 여론으로 또 이렇게 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소년 범죄자들은 또 이렇게 재판에서 뭐 장기 몇 년, 근데 장기 3년, 뭐 단기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 이제 수감 생활, 소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교화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두는 거야.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떤 보호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가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서로를 좀 배려하고 그런 어떤 바람직한 어떤 삶들 공동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능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이 교육을 통한 이 교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닫아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사형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주에서 흉악범죄자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그런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도 징역 30년 정도의 형벌이 가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이제 사형을 그 선고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 아까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그 자에게도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가능성? 이미 2명의 여성의 생명을 그렇게 박탈했는데 그가 어떤 가능성? 그에게 뭘 우리가 바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이상적인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물론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만 두는 것은 응보와 함께 아까 말했지만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응보와 함께 그 이제 그걸 저지른 범죄에 마땅한 형벌과 함께 어떤 가능성 교화 가능성의 문제가 같이 간다. 이것이 이제 국가형벌권의 목적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너무 이상적인 그런 주장이다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넷째로 사회 방해 목적을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 가령 오판이 아닌 한 가석방이 오판이 아닌 한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무기형 등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되면 그 종신형을 말하죠. 뭐 석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무기형. 그러니까 오판이 아닌 한 그 말했죠. 오판이 아닌 한. 이제 그 절대적으로 이제 명명백백하게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제 이런 하나의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죠.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석방 없는 이제 그 무기형, 그러니까 종신형.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거편 9주차 공부를 하고 있죠. 이 9주 2차 시까지, 2차 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